예전 영상에서 위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피그스로 시작한 위기였죠.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미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신흥국 외환위기, 외환위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신흥국 발작이라고 할게요. 위기 때는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는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를 저 거의 다 이제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라 지금은 뭐 찾아보실 수는 없을 텐데, 올 1월에 저점을 찍으면서 지금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다. 그러나 한 번에 올라가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그 다음번 바닥을 기다려서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 반응은 없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여서, 영상 만들면 신나진 이야기만 해야 뭐 반응이 뜨거워서 요새 영상 만드는 흥미가 좀 떨어졌는데, 일단 이번에 영상은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KRX 300 차트고요.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있는 주요 종목들만 300개를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다 볼 수 있는 차트니까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10월에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2000포인트가 깨졌었죠.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쌍바닥 찍고, 이번에 아마 요 정도 위치에서 바닥을 다지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2008년에도 그랬고 2011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차피 이거는 반복될 패턴이긴 한데, 이번 상단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아직 현금 보유 중이시라면 이번에는 좀 바닥을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코스피 차트도 뭐 마찬가지죠. 10월하고 1월달에 쌍바닥 찍고 쭉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가라앉는 모습 보이고 있죠. 과거와 마찬가지 패턴이라면 이번에도 역시나 저번보다는 저번 바닥보다는 조금 높은 지점, 아마도 뭐 한 이쯤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뭐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데에서 이런 그림 그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보유 중이시고 이번에 좀 차익 실현을 했다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냥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걸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한 6월달 정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한 2분기 정도, 한 5월에서 7월 정도 바닥을 다지고 아마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앞으로 정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데 매진하는 게 괜찮아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제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코스피 200 차트 월봉이에요. 이제 까만 라인이 3년 이평선인데 3년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 과거에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코스피로 얘기하면 2000포인트, 예상에는 전에 쌍바닥 찍은 데가 여기니까 요런 흐름 보일 거다. 한 2000에서 2100포인트 사이, 뭐 그냥 여유있게 뭐 2050포인트 찍으면 들어가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무너져봐야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깊게 무너지면 깊게 무너질수록 강하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2050부터는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환율이 지금 예술이죠. 환율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지점이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1130원 정도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는데, 드라기가 이제 원래 이제 유로화가 좀 어느 정도 긴축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달러 약세를 이제 유도를 해줬어야 하는데, 상당 기간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유로화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고 어저께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지금 신흥국들 같은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 자체가 이제 1130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1150원까지는 열어놔야 한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에 워낙 1130원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지켰어요. 이게 차라리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기저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기업의 실적들이 잘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더 강력하게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저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유가 환율이 너무 튼튼하게 지켜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1150원 정도까지 찍고 내려온다고 하면
다음번 상승 때는 이번처럼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강력한 상승을 유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는 환율이 지난해 1150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게 낫다. 한 반년 정도 전부터 이제 신라젠이 헥사백 3상 통과하면 8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뭐 8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가 좀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도 뭐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헥사백이 3상만 통과한다면 진짜 획기적인 간암 치료제가 되고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항암제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져요. 왜냐면 거기에 따른 신라젠이라는 회사의 그 연구 개발의 능력이 R&D의 능력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뭐 80만 원까지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꼬이는 일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연구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어차피 헥사백이 신라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기업을, 미국의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상까지 통과했나 2상을 실패했나 하고서는 신라젠이 인수를 해가지고 일단 2상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3상에 진입시켜 놓은 시점인데, 일단 기술은 어차피 그쪽 기업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원래 뭐 대부분의 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돈이 없어서 결국엔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이제 주식 투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자본의 유입이다. 자본의 유입이 잘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금의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일 봐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 신라젠에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신라젠에 돈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유입이 돼서 5년, 10년 정도 지나가면 언젠가는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문제는 언젠가는 되는 동안 후발주자한테, 다른 후발주자가 나타나면서 그만큼 시간에 대한 손해가 생기겠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예정대로 2020년, 2021년에 성공을 시킨다 하면 독보적인 위치에서 10년 동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특허를 내면 10년 동안 독점권이 주어지죠. 그럼 만약에 5년, 10년이 지나가지고 연구개발이 늦어지다가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기업에서 성공해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너진 바이오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제약회사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번 2021년까지 3상을 통과시켜야 신라젠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금으로 쥐어짜고 있는 형국이고 더 촉박하게 이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이건 시간 게임이고 2020년, 21년까지 성공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지쳐가다 보니까 문흥상 대표를 이제 까는 일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문흥상 대표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신라젠이 수익을 내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미 자기 투자한 거에서 수익은 다 낼 만큼 다 냈고 회사의 이익과 상관없이 충분하게 벌고 있죠. 그 속마음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추정컨대 최악은 신라젠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신라젠이라는 기업한테도 안 좋은 거고 문은상 대표한테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1억 쪽으로 끌고 갈 일은 절대 없어요. 팩사백이 성공을 못하더라도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 신라젠한테 이득은 아니더라도 문은상 대표한테 이득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도 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환사채 발행이 거의 확정됐다시피 하잖아요. 뭐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안익된 굴뚝에 뭐 연기 낼 일이 없고 이 정도 기사가 쏟아지고 얘기가 오갈 정도 되면 분명히 뭔가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봐도 제가 이런 기사가 뭐 전혀 돌기 전, 뭐 시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도 제가 그때 신라젠 이제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올린 영상에서 이거 신라젠 정말 오래 버텨야 3년에서 5년이다. 이 상태로는 버틸 수가 없다. 어차피 부도는 안 낼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무슨 방법을 자금 조달을 해서 연명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 이후에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정말 이제 시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막상 뭐 3년, 5년, 제가 아까 정말 오래 버티면 뭐 3년, 5년 정도 버틴다고 했는데 그때 정말 촉박할 때 가가지고 그때 자금 조달하려고 하면
정말 최악의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에 좋을 게 전혀 없죠. 기업에 좋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주한테도 좋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을 나선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환사채가 걸리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댓글에, 그러면 주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1년이나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슈가 많이 생길 텐데 주가가 오를 수 없나요? 뭐 이렇게 올리셨길래 간단하게 뭐 답변을 해드리면, 대충 이런 추세선이 보이시죠? 뭐 위쪽 방향이 됐던 아래쪽 방향이 됐던 어느 방향으로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처럼 뭐 15만원, 20만원 넘어가가지고 뭐 만약에 팩사백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삼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20만원, 30만원씩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로 팩사백이 성공한다 하면 뭐 이렇게 가겠고, 임상에 실패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 기어버리겠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 5만 5천 원까지는 립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고 하면 대부분 해요. 이거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제 메자닌 투자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깊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두올 산업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자동차 카시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의자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것도 완전 메자닌으로 이제 대박 친 건데, 이게 리픽싱이 2,000원이었어요. 진짜로 이 리픽싱 딱 끝내고 그냥 터져버렸죠. 이게 뭐 어떻게든 해요. 진짜 이거 마음 먹고서 세력이 움직이려고 하면 뭐 다 가능해서. 그리고 뭐 신라제는 이제 뭐 큰 기업이 아니냐, 시총이 5조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키움증권 정도에서 마음 먹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키움증권도 과거에 이제 메자닌 전환사채가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키움이 한 7만 원까지 리픽싱 다 맞춰놓고 한 15만 원까지 2배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뭐 8만 원 다시 가라앉긴 했는데, 뭐 자금 조달, 왜냐면 이게 한 방향 매매라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대차장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공매도 때려가지고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치면 위아래로 다 가능해요. 어쨌든 이 두골산업이라는 이 기업이 홍준표 테마주였어요. 그래서 새우글로벌이 뭐 일단은 보수 쪽 제일 강한 테마였고, 그 다음에 두골산업이 새우글로벌 다음 후발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정치 테마주여가지고 과거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었는데도 뭐 마음먹고 때리면 다 가능하죠. 결국에는 문재인이 정권 잡고서는 이제 새우글로벌하고 두골 다 망하고 가능성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새우글로벌은 안 가지만 여기 이제 메자닌이 제대로 들어왔던 두골산업은 어마어마하게 갔죠. 한 3.5배 정도 올렸어요. 이게 한 3.5배 정도 올리고서는 털어먹었는데, 어제 신라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신라젠은 뭐 올렸다가 다시 빼가지고 그 다음에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픽싱은 거의 하고 간다고 봐야 돼요. 메자닌 투자에 들어올 때 유형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회사가 잘 돌아가고 돈이 많은데 굳이 자금 조달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희석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두골산업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었는데, 충분히 자금 조달을 안 해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메자닌 그냥 전환사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느낌이 싸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좋은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는 주가가 훨씬 더 안 가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터지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반대로 뭐 정말 간당간당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주기적으로 전환사채가 들어오는 데들 있어요. 그런데 보면 들어오는 순간에 날아가요. 들어오면 딱 날아가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인 거죠, 상황이. 그래서 그 후자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접근을 안 해요. 왜냐면 부도나는 일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회인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뒀던 그 저연사채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묵혀서 언젠가는 실현을 해야 할 것 같고, 주가가 완전 눌려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이제 매장인 투자를 역이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뭐 일단 임상 3상이, 신약 개발의 임상 3상이 보통은 3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률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팩사백이 그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0% 된다고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30% 확률인데, 다른 거는 30% 확률인데 팩사백은 50%다 하면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팩사백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외자인 투자가 들어온다 이러면, 신라젠은 부도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도나지 않을 기업에 외자인 투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얼 산업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 눌렸다가 한 방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한 방이 아마 3상이 통과되는 시점이겠죠. 어디까지나 뭐 제 시나리오긴 한데, 그래서 저는 3상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는 신라젠의 진입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막상 되고 나면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못 잡을 거잖아요. 뭐 그때 따라 들어가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리픽싱이 충분히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으로 진입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댓글에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완벽한 대바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지금 현금 보유가 충분하게 돼 계시다면 차라리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게 낫다. 위닉스예요. 위닉스가 공기청정기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위닉스 쓰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위닉스 공기청정기 쓰는데, 이제 위닉스가 워낙 기업이 탄탄해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작년 이제 가을 정도에 이 높은 시점에 건조기가 광고를 하기 시작해요. 건조기 광고. 그래서 사실 건조기는 LG잖아요. 뭐 LG 쓰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서 위닉스 건조기가 얼마나 먹힐까 시장에서. 어차피 공기청정기로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온 거고 이미.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시점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바닥 때 결국에는 저점을 찍고 완전히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공기청정기와 건조기가 동시에 터지면서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이거는 네오팜이라는 기업이에요. 네오팜은 아마 연령대가 뭐 비슷해서 아이 키우는 집이시라면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을 먼저 안 것보다는 아토팜을 먼저 알았거든요. 이 네오팜에서 가장 주력 제품이 아토팜이라는 아기 보습제 로션이에요. 뭐 기능성 로션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토피가 조금 있다면 정말 이거를 필수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 첫째 같은 경우가 약간 아토피가 있어서 예전 2013년도에 이 아토팜이라는 로션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네오팜이라는 기업을 알게 됐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토팜은 거의 대체제가 없을 정도의 확고한 위치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것도 주가 엄청 잘 달리다가 사드 터지고 이러면서 화장품주가 가라앉으면서 주가는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대바닥 때 완전 저점 찍고 역시나 또 터지고 있죠. 근데 이 기업은 성장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주가만 이 상태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오팜이나 유닉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대바닥이 다시 한번 오는 시점이 이런 기업을 잡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런 기업 하나 잡아가지고 한 반년, 1년 정도만 갖고 있어도 수익률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 주식은 뭐 위닉스나 네오팜처럼 가까운 데서 찾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사실 뭐 공기청정기 써보면 위닉스도 살만하잖아요. 되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LG전자 건조기 대박 냈을 때 LG전자 주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런 기업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